현지 시간 목요일 뉴욕 증시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정책 불확실성 리스크가 축소됐다는 분석입니다. 미국 상원이 부채 한도 연장 법안을 합의한 가운데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32만 6천 명으로 집계되면서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미국의 9월 감원이 17,895명으로 나타나면서 전년 동월 대비 85% 감소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는 비축유 방출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며 WTI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블랙스톤 부회장은 10년물 국채금리가 2%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초과할 시의 증시에는 부정적일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제레미 시걸은 연준이 예상보다 빠른 테이퍼링으로 시장을 놀래킬 수도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화이자가 FDA에 5세에서 11세의 코로나19 백신 긴급 사용을 신청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굿모닝 한경 글로벌 마켓의 전세원입니다. 소폭 상승했던 어제와는 다르게 현지 시간 목요일 뉴욕 증시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승장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장 막판으로 가면서 오름폭을 다소 줄여냈고요. 다우지수가 300포인트 상승, 나스닥 지수가 1% 넘게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 정부의 디폴트 우려가 잠정적으로 줄어들었죠. 미국 상원이 연방정부 부채 한도 일시 연장에 합의하면서 장 초반부터 긍정적인 분위기가 감지됐습니다. 다우지수 장중에는 450포인트 넘게 상승하기도 했었는데 이내 상승폭을 줄여내면서 0.98% 오름폭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2만 6천 건으로 집계되면서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4주 만에 감소로 전환이 된 건데 고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증시에도 반영된 모습이었습니다. 나스닥 지수 오늘 1% 넘게 오르면서 14,654포인트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렇게 나스닥 지수 오름세를 주도한 주역들이었죠. 반도체 업체들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았는데요. 오늘 엔비디아가 1.6%, AMD가 2.7% 상승했고 자일링스도 2.6%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 오르면서 3,274포인트의 거래 마감됐습니다. 마지막으로 S&P 맵을 통해서 시장 분위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틸리티를 제외한 나머지 10개 업종이 모두 상승했고 이미 소비재와 헬스케어와 기술주 등이 크게 올랐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엔비디아를 비롯한 AMD 반도체 업종들이 호조를 보였고요. 여기에 커뮤니케이션 섹터 안에서는 구글과 디즈니, 컴캐스트 그리고 페이스북 옆에 있는 트위터 등이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페이스북도 장중에는 좋은 흐름을 나타냈지만 결국에는 하락 반전하면서 약세로 마감됐습니다. 오늘 11개 섹터 가운데 이미 소비재가 두드러진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대장주인 아마존이 1.24% 올랐고 테슬라가 1.3%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제너럴 모터스와 포드가 급등하는 양상이었습니다. 자동차 업체들이 양호한 흐름을 나타냈고 여기에 홈디포와 로스 등의 소매주까지 탄력적인 움직임을 기록했습니다. 나이키도 역시나 2% 넘는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금융주 오늘도 신고가를 기록한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JP모건과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장중에는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었는데 현재는 약세로 전환되면서 오늘 하락 마감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오라클과 맥도날드도 52주 신고가 경신했다는 점 전해드리겠고요. 좀 더 자세한 글로벌 마감 시황 강수민 캐스터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마감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 3대 지수 상승 하락 종목 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우지수입니다. 30개 종목 중 오늘장 다우지수에서는 26개 종목이 상승, 4개 종목이 하락했습니다. 오늘장 S&P 500에서는 상승한 종목 수가 더 많았죠. 상승한 종목은 398개, 하락한 종목은 106개로 전체 S&P 500 지수는 오늘 초록불을 켰습니다. 나스닥에서는 보합 210개 종목을 제외하고 3,248개 종목이 상승, 1,293개 종목이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섹터별로 살펴보면 오늘장에서는 유틸리티주를 제외한 모든 섹터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기술주와 헬스케어주 위주로 상승세가 보였습니다. 이어서 바로 개별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트위터 소식입니다. 트위터가 보유 중이던 앱 광고 수익화 네트워크 플랫폼인 모펍을 10억 달러 규모에 매각했습니다. 마케팅 소프트웨어 전문 업체인 앱러빈이 모펍을 인수하게 됐는데요.
모펍은 가장 고수익의 광고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실시간 경매 역할의 플랫폼인데 아무래도 애플이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바꾸면서 디지털 광고주들의 앱 기록 추적을 막은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트위터는 이번 매각을 통해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핵심 제품에 투자를 하겠다며 2023년 매출을 현재 2배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해당 소식에 오늘장 4% 올랐습니다. 다음으로 페이스북입니다. 모건 스탠리는 페이스북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재차 내놓았고 또 골드만삭스도 페이스북에 대해 재차 매수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페이스북의 플랫폼 이노베이션을 높게 평가한다며 장기 성장률을 눈여겨본다고 밝혔습니다. 1년 안에 주가가 45%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는 예측도 내놓았습니다. 해당 소식에 오늘장 페이스북은 1% 하락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입니다. 청바지 의료업체로 잘 알려져 있죠. 리바이스가 오늘 실적을 발표했는데 8% 넘게 오른 모습입니다.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는데요. 15억 달러 매출을 기록했고 주당 순이익은 0.48달러로 집계됐습니다. 다음으로 디즈니 소식입니다. CNBC는 디즈니가 포스트 코로나 시기에 있어 성장 가능성이 큰 종목이라고 전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진 만큼 디즈니 플러스 서비스를 월가에서도 주목하고 있다는 건데요. JP모건은 디즈니에 대한 목표가를 230달러로 올리면서 비중 확대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오늘장 디즈니는 1% 넘게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코스트코입니다. 공급체인 차질과 인플레이션 압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트코의 9월 매출이 1,190억 5천만 달러로 14% 오르면서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작년에 비해 15% 상승한 수준인데요. 오늘장 코스트코는 0.79%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캐나다 의료용 대마초 업체인 틸레이의 분기 주당 순이익이 0.8달러로 월가 예상치와 맞아떨어지면서 오늘장 2% 넘게 올랐습니다. 네,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이 올해 연말까지 화상회의를 가질 것이라고 발표하자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주식들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바이두는 4%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어서 월가 IB들이 투자 의견을 제시한 5개 종목들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알파벳입니다. 골드만삭스는 알파벳에 대한 매수 의견을 내놓았는데요. 골드만삭스는 디지털 광고 성장에 있어 알파벳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며 전통적인 이커머스와 또 새로운 광고 플랫폼 사이를 오가며 스냅이나 트위터 등의 타 플랫폼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잘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애플입니다. 번스타인은 애플의 수익률이 시장의 예상치와 맞아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다른 빵주들과 비교했을 때 애플의 밸류에이션이 상대적으로 좋게 나타난다는 분석입니다. 오늘장 애플은 1% 가까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중국의 전기차 제조업체인 니오입니다. 골드만삭스는 니오에 대한 매수 의견을 내놓았는데요. 새로운 전기차 모델이 출시될 예정이며 이는 지속적인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이어서 넷플릭스입니다. JP모건이 넷플릭스에 대한 투자 의견으로 비중 확대를 재차 내놓았습니다. 최근 주가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넷플릭스의 주가 흐름이 긍정적으로 나타났다며 계절성이나 또 앱팩에서의 잠재성 등을 고려했을 때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장 넷플릭스는 1% 넘게 상승했습니다. 다음으로 아마존입니다. 쿠에는 아마존의 수익률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할 것이라는 평가를 재차 내놓았습니다. 목표는 4,400달러에서 4,300달러로 하향하긴 했지만 지난해 주가가 74% 상승한 거에 이어 올해도 연초 대비 3% 상승하고 있으며 또 이번 달 실적 발표를 앞두고 강력한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마지막으로 제너럴 모터스입니다. 웰스파고는 제너럴 모터스에 대한 투자 의견으로 비중 확대를 내놓았습니다. 수요일에 있었던 투자자의 날 행사의 영향으로 제너럴 모터스의 장기 전략과 또 소프트웨어 서비스의 가능성을 눈여겨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다음으로 국제유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장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WTI 가격은 오늘장에서는 1.85% 오른 78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브렌트유도 1.74% 상승하면서 82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장은 금 가격이 어제와 비슷한 흐름 보였는데요. 0.32% 하락한 1,756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증시 특징주였습니다. (24시간) 잠들지 않은 해외 투자 뉴스 굿모닝 한경 글로벌 마켓 시간입니다. 홍성진 그리고 전가은 웨싱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오늘까지 뉴욕 증시가 3거래일 연속해서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상승폭이 그다지 크지는 않았지만 오늘 또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는데 첫 번째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상원이 부채 한도 연장 법안에 합의했습니다. 이르면 오늘 중에 표결에 나설 예정인데 증시에도 좀 훈풍을 불러오는 모습이었죠. 홍성진 캐스터가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상원이 부채 한도 연장 법안에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지 시간 7일 월스트리트저널은 민주당과 공화당의 극적인 합의 끝에 부채 한도 연장 법안이 이르면 오늘 표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로 인해 미국 의회가 디폴트, 즉 채무불이행 사태를 막게 됐다면서 다가올 12월 초까지 시간을 어느 정도 벌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민주당과 공화당은 부채 한도 법안을 둘러싸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인 바 있습니다. 공화당은 셧다운 방지를 위한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키더라도 부채 한도 상향 법안은 상원에서 승인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요. 다만 어제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입장을 선회하면서 부채 한도 법안이 극적인 합의를 이루게 됐습니다. 당초 매코넬 의원은 민주당이 예산 조정 절차를 통해 공화당의 동의 없이 부채 한도 상향 법안을 상원에서 통과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이 초래한 최악의 경제 위기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의 조언에 따라 정상적인 절차로 상원 승인을 받도록 합의한 것입니다. 한편 오늘 상원에서 부채 한도 상향 법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부채 한도는 4,800억 달러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현재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는 약 28조 4천억 달러 규모인데요. 이번 합의안이 처리될 경우에 미국의 부채 한도는 최대 28조 9천억 달러 규모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를 두고 크리스 머피 상원 의원은 공화당과의 합의를 통해 부채 한도가 우선 12월까지 유예됐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공화당이 지난 3개월 동안 미국인들의 경제 상황을 두고 민주당을 막다른 길로 몬 것은 상대적으로 아쉽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이르면 오늘 중에 상원에서 법안이 표결될 예정이라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통해 법안이 곧 처리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부채 한도를 둘러싼 논쟁이 모두 끝난 것은 아닙니다. 12월 초까지 부채 한도가 연장되는 동안 민주당과 공화당은 또 다른 합의를 가지게 될 예정인데요. 아직 바이든 행정부의 역점 사업인 대규모 인프라 법안이 남아있는 만큼 미국 의회가 각종 법안을 둘러싸고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부채 한도 연장 법안에 합의를 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정책적 불확실성들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시죠. 글로벌 법인세 아일랜드 동의에 논의가 진전되고 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 OECD 사무총장이 이달 말까지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합의가 도출될 것이다. 조심스럽게 낙관을 하기도 했었는데 아일랜드 덕분일까요? 좀 진전 사항이 보이고 있죠. 네, 아일랜드가 글로벌 법인세율 15% 법안에 서명하기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관련 합의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G7과 G20 국가들은 올 여름 초 세금과 관련한 전 세계 법안의 균형을 위해 글로벌 최저 법인세안을 도입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다국적 기업들이 본사가 있는 곳뿐 아니라 영업을 하는 국가에서도 세금을 내야 하며 조세 회피가 어렵도록 모든 국가에 15%의 법인세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이 중에서 아일랜드 공화국은 그동안 이 법안에 반대해왔습니다. 아일랜드는 12.5%로 기준보다는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공화국 내 여러 정부 주체들은 저금리가 기업들을 끌어들이는 수단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고집했습니다. 하지만 현지 시간으로 7일 목요일 저녁 아일랜드의 방송 RT는 내각에서 매출액이 7억 5천만 유로를 초과하는 기업, 달러로는 8억 7천만 달러 정도가 됩니다. 이 기업들에 대해 법인세를 기존 12.5%에서 15%로 인상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은 이후 아일랜드 재무장관 파스칼 도노호가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재무장관 도노호는 140개국의 많은 나라들이 이 협정에 참여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이번 아일랜드가 서명한 이 협정이 많은 국가의 이익과 의견을 반영하는 공정한 타협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아일랜드 재무부는 앞으로 연간 20억 유로, 23억 달러 정도의 세금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아일랜드 대부분의 시민들은 지금 법인세율에 대한 입장을 수정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일랜드는 이 협의안이 기존에는 최소 15%의 법인세율을 규정하고 있었지만 이후 수정문에서 앞으로 이 비율이 인상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시되자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또 자국의 중소기업들에게는 저금리를 유지하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서명을 추진할 수 있었던 걸로 풀이됩니다.
한편 헝가리에서는 기존의 9%의 법인세율을 적용 중이었는데요. 헝가리 외교통상부 장관 피터 시자른토는 회담 초기에 제시됐던 21%안은 너무 강도가 높았지만 현재 15% 협의안은 합의해 볼 만하다는 점을 암시했습니다. 헝가리는 아직 글로벌 법인세율에 서명하지 않았지만 부다페스트 장관은 만일 10년간의 이행 기간이 합의된다면 동참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글로벌 법인세를 열렬히 지지하는 프랑스의 재무장관 브루노르 메어는 수요일 CNBC에서 세계 세금 협정이 합의되기 1mm 정도 전에 있다며 기대감을 표현했습니다. 그는 요점은 늦어도 이달 말에는 국제조세제도 합의가 완료되는 것이라며 다음 주 워싱턴 회의와 10월 말 열리는 G20 회의에서 최종 협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G20 정상회담이 오는 30에서 31일 로마에서 열리게 되는데 이때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과 관련해서 어떤 합의가 나올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32만 6천 명으로 집계되면서 예상을 밑돌았습니다. 금요일마다 전해드리고 있는 경제 지표인데 4주 만에 감소세로 돌아서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실업 지표가 무려 4주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지 시간 7일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총 32만 6천 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월가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34만 5천 명보다 약 2만 명가량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앞서 미국의 실업 지표는 팬데믹 이후 감소하다 9월 들어 증가세로 돌아선 바 있습니다. 당시 전문가들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와 허리케인 아이다의 영향이 예상보다 고용시장에 큰 타격을 줬다고 평가했는데요. 다만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지난주 들어 다시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고용시장이 점차 회복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불안정한 고용시장에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고용자들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 실업지표 완화에 큰 도움이 됐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최근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몰렸던 캘리포니아주에서 지난주 기준으로 청구 건수가 10,000건 이상 떨어진 점도 지표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는데요. 고용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공급막 병목 현상이 예상보다 나아지고 있다면서 앞으로 연말까지 안정적인 고용 회복세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어제 ADP 고용보고서에 이어 오늘 실업지표도 긍정적으로 발표되자 이제 시장의 관심은 내일 노동부가 공개할 8월 고용보고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문가들은 내일 발표될 고용지표 역시 안정적인 수준을 나타낼 경우 연준의 테이퍼링 일정이 당장 11월부터 진행될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는데요. 다만 다음 달에 테이퍼링이 곧바로 개시될 경우에 시장의 예상보다 큰 충격이 찾아올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대표적인 증시 강세론자로 꼽히는 제레미 시걸 교수는 연준이 테이퍼링을 다음 달에 개시할 경우 증시가 떨어질 확률이 높다고 밝혔는데요. 시걸 교수는 이날 인터뷰에서 현재 높은 인플레이션 수치를 감안했을 때 연준이 조기 테이퍼링을 진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면서 투자자들이 연준의 행보에 맞춰 새로운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이어서 요즘같이 인플레이션이 높을 때에는 배당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는데요.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에 배당주를 담음으로써 인플레이션에 대한 효과적인 해지 수단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가장 주목하는 일정 중에 하나였죠. 현재 시간 8일에 9월 고용 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이니까 이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번째 뉴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가가 100달러에 도달할 시 매수, 매도 종목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최근에 국제 유가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 뜨거운데요. 전가은 캐스터가 전해주시죠. 석유와 천연가스 가격이 반등하면서 에너지 부문이 올해 S&P 500 중에서도 좋은 실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추가 증산이 없다고 발표하자 국제 유가가 7년 만에 최고치를 찍고 오늘 장에서도 상승 흐름 보이는 모습입니다. 낮은 수익성과 제한적인 ESG 정책들로 인해 에너지 전반에 걸쳐 있었던 공급 스트레스 징후를 두고 JP모건은 유가가 올해 130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연료비 급등에 따라 희비를 달리할 회사들을 찾아냈습니다. 우선 유가 상승기의 전망이 긍정적인 종목들입니다. 코노코필립스와 캐나다 내추럴 리소시스 그리고 원오케이입니다. 세 회사 모두 시가총액이 10억 달러에 달합니다. 올해 에너지 섹터는 44% 올랐고 구성 종목들도 대체로 두 자릿수 %씩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이 석유와 가스 종목을 피하는 흐름 때문에 수년간 저평가 상태로 있다는 분석입니다. JP모건은 에너지 주식의 펀더멘털이 유가가 100달러대였던 2012년도와 14년도 사이보다 지금 더 좋다고 봤습니다. 에너지 섹터에서 그 당시에
천억 달러의 수익을 냈기 때문에 주목해볼 만하다는 겁니다. 반면에 경기에 따라 변동이 큰 경기 혹은 순환 소비 부문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또한 에너지를 원료로 사용하는 항공사나 트럭 회사들이 대체로 시장 수익에 하회하는 실적을 보이겠습니다. 대표적으로는 3M과 월마트, 뉴엘브랜드, 클로락스 같은 소비재 부문의 회사들이 있으며 산업용 제조업체인 커민스와 펜테어가 목록에 있습니다. 이 외에도 UPS와 페덱스 같은 운송업체, 그리고 자동차 부품업체, 어드밴스 오토파츠는 유가 상승 시에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종목으로 꼽혔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월가가 선정한 유가 상승 시에 매수, 매도할 종목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의 마지막 소식입니다. 페드 이사가 대형은행 기후 변화 리스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차기 연준 의장으로도 거론되는 만큼 이 발언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텐데 홍성진 캐스터 최근에는 클라이밋 체인지보다는 오히려 기후 위기 크라이시스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은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네, 최근 코로나19 사태와 함께 전 세계 전문가들이 주목하고 있는 분야는 바로 이 기후변화 문제입니다. 그동안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이 늘어남에 따라 각종 기후변화 리스크가 대두된 상태인데요. 이와 관련해 라일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가 오늘 새로운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지 시간 7일 CNBC는 브레이너드 이사가 기후변화 리스크와 관련해 대형은행들의 주도적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졌다고 밝혔습니다. 브레이너드는 기후변화 문제는 환경뿐만 아니라 경제에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전했는데요. 지난 5년 동안 미국에서 발생한 기후재앙 비용만 해도 무려 6,300억 달러에 달한다면서 이는 무시할 수 없는 기록적인 수준에 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최근 발생한 허리케인 아이다의 피해액만 해도 300억 달러에 이른다면서 기후변화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대형은행들의 어깨가 더욱 무거워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브레이너드는 이런 대형은행들에게 적합한 가이던스를 제공해야 되는 연준의 역할에도 주목했습니다. 브레이너드는 대형은행들이 기후변화와 관련된 문제를 적절히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연준이 그에 걸맞는 방향성을 제시해야 된다고 전했는데요. 기후변화 문제는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순식간에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대형은행들의 충분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은행들이 재정 상황을 여유롭게 배정해야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기후변화 문제는 현재 전 세계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 역시 기후변화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각국이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사용할 경우에 10년 동안 글로벌 GDP가 약 2% 증가하고 약 3천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는데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연준 그리고 대형은행들의 역할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홍성진 그리고 전가은 외신캐스터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